두각을 드러내면 칭찬받고 부러움을 받고 인기를 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뜻밖에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이슈는 얘 성적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이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유튜브 슬기로운 초등생활 운영하시면서 또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국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네.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 책 제목이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인데요. 네. 왜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 내지는 결론이 나신 건가요? 네, 아이들의 사춘기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부모는 아이가 있는 그 씬이라고 하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진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실제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장면을 아예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에서 아이 하나만 보고 바로 옆에 붙어있던 사춘기 이전의 시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금 떨어지면 당연히 더 많은 장면이 보이죠. 네. 이 장면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늘 주시하되 들어가지 않는 것. 네,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정한 관찰자야. 네. 그래서 이제 링 밖에서 상자 밖에서 이제 아이를 바라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정한 관찰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바라만 보고 알아서 하기를 그냥 계속 할 때까지 기다려. 이건 그냥 관찰자예요. 네. 네, 핵심은 다정한 관찰자라는 거죠. 다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럼 더 뭐 웃으면서 쳐다보나요? 막 이건 아니고요. 네. 아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아이는 그 시기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링 밖으로 나오기로 했다는 건요. 그걸 마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저는 부모님들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대단히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요. 네. 부모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일상에서 그냥 살아내는 것이고,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티는 안 내는데 부모에게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아, 그래요? 관심 없는 척해요. 실상 그들은 늘 부모님을 주시하고 있고 그들이 뭘 느끼면서 보고 있냐면 어른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얘네들의 목표는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예의주시하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약간 지금 어른 느낌 나니까 저 느낌이구나. 본인 스스로 이제 따라할 대상을 찾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어떤 부모건 간에 아이들의 롤모델 1호는 무조건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더 많이 개입하면서 썼을 에너지를 본인의 일상을 성실하게 너무 괴롭거나 너무 지치거나 너무 분주하지 않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아이를 위한 결과적인 다정한 관찰자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근데 선생님 저는 다정한 관찰자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개입할래요. 개입하고 싶어요. 저 네. 말리지 마세요. 개입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이 모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글자로 됐거나 어떤 강연에서 들은 나의 긴 느낌으로는 그 순간순간 개입하고 싶은 마음들을 참기가 너무 어렵고요. 저는 이제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계속 떠올려요. 되게 신기한 물고기인데요. 네. 보통 어항에 넣고 키우죠. 네. 어항의 크기가 50cm 정도 되잖아요. 네. 물고기가 50cm까지 딱 자라요. 네. 얘를 큰 욕조에 넣고 키우죠. 그럼 네. 2m까지 자라요. 우리의 목표는 똑같이 태어난 아이예요. 얘 유전자를 바꾸거나 네. 얘 가정 환경,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당장 많이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를 내가 지금 개입하는 것이 어항 속에 놓고 키우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한번 개입을 참고 이 아이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은 어항이 아니라 욕조에
옮겼다라는 마음으로 그 큰 욕조에서 마음껏 성장할 아이의 모습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마음을 다잡는데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네네. 정말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일 텐데요. 불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불안함이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아이에게 많이 개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조절을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시대는 정보의 과잉, 사생활 노출의 과잉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의 그냥 일상을 찍어 올리는 척하면서 책상 위에 최상위 문제집이 있는 시대예요. 최상위 문제집뿐만 아니라 동그라미가 있다니까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 멘트가 더 나빠요. 재미있단다. 아, 또 꾸준히 하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쵸. 주요 멘트들 있잖아요. 영어책이 이렇게 원서로 쌓여 있고, 아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네. 멘트가 또 이런 책을 또 읽고 싶단다. 뭐가 있을까? 아니 왜 결혼 전에는 선생님 커피 마시는 척하면서 커피 뒤에 명품 가방이 슬쩍 아니면 지갑에 로고가 슬쩍 보이는 이런 거를 하더니 왜 지금은 일상을 찍는 척하면서 자꾸 그 그렇죠. 아이의 성적과 이 수준을 보여줄 수준을 수 왜 있는. 노출하냐고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샤넬백보다 구하기 어려운 게 황소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특정 SNS 사람을 누르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볼 때마다 속이 시끄럽죠. 그분한테는 비밀인데 그걸 누르면 제가 자꾸만 우리 아이를 비교하게 되면서 맞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난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추천드리기는 아예 숨기기를 해버리세요. 아, 저는 엄청 많이 숨겼습니다. 그랬을 때 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안 갈 것 같다 싶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맞아요. 것도 네. 저는 부모님들의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번 본 적도 없는 어떤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맞는데 사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네.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내일에서는 그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비교를 남과 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기. 네. 사실은 계속 옆과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거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5등을 했다고 칠게요. 아무리 다 차단을 해도 앞에 4명 있는 건 알잖아요. 네. 아우 조금만 더 하면 뭐 2, 3등도 되지 음. 않겠어? 2, 3등을 하는 엄마들은 왜 1등은 못해? 막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하지 말라거나 그걸 다 차단하기는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어느 학원을 다니는 걸까? 수행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 늘 궁금하고 그 애들이 늘 부러운 마음이지만 이건 내 안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되게 마음 아파요. 그 아이들 부러워하는 마음은 얘가 더 커요. 난 내가 나만 부러워하고 나만 속상해한다고 부모님들이 되게 착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가장 속상하고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잘하고 싶은 건 아이 본인이기 때문에 아이 본인이 그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다 표현하지 않고 어차피 그런 얘기들을 꺼내봤자 좋은 얘기가 오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누르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걸 알아주시고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왜 5등하는 아이한테 2, 3등을 요구할 때는 좀 더 공부 시간을 늘리고 어려운 문제를 더 반복적으로 풀어야 돼.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는 노력하지 않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말을 뱉으면서 이걸로 아이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모의 비난 섞인 간섭과 비교 섞인 그런 애매한 조언들 그런 것들로 변화될 수 있는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책은 네. 둘째가 느린 학습자이잖아요. 네. 발달 장애를 가진. 그래서 그 절절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이 책을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정말 공감을 하면서 읽고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좀 놀랐어요. 뭐냐면 그 어떤 아이도 어떤 시기, 어떤 학년 그 상황 속에서는요. 모두가 외롭거나 괴롭거나 실패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하죠. 전교 1등 엄마를 붙잡고 물어봐라. 걱정이 하나도 없나. 모든 부모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아이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벌써 공감이 되고 너무 이입됐어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건 아는데 좌절하게 되는 아이의 모습 또 더불어 아이 이상으로 좌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 많은 그런 공감도 하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한 반에 같이 있을 때 네.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걸 제가 언제 생각했냐면 저희 고등학교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돼서 생각하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려거나 그 아이에게 냉정하게 대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거리를 뒀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랐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네. 아이가 언젠가 반에서 이런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미리 좀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건 비단 발달에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뭐 느린 학습자나 도움반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 교실 안에서는 발달장애 혹은 학업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네. 소외되어 있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네, 모든 네. 반에 다 있고요. 네. 차라리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면 덜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 쟤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외롭지라고 느껴지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즉 어떤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성향이 아닌 조금의 특별함을 가진 친구들을 교실에서 만났을 때는요. 딱 한 가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 인사하기. 그 사람이 보였다. 내 눈앞에 네가 나타났고 나는 너가 보여. 너는 우리 반의 한 친구야. 우리 반의 학생이야. 라는 걸 그냥 알아주기만 해도 돼요. 이런 외롭거나 특별한 아이들은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녕을 받아주지 않고 안녕을 했는데 못 들은 것처럼 자리를 피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겪으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우울증을 타고난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소외당하는 생활들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깊은 우울감들이 쌓여서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정말 많은데요. 이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안녕. 그 이상 뭐 안 해줘도 돼요. 막 또 뭐 되게 친절하거나 막 그때마다 와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침에 오면 안녕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큰아이는요. 저희가 둘째 아이 치료와 둘째 아이 발달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쏟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이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성장을 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또 선생님에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실에서 친구들이 모두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그 친구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겼거든요. 동생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쭈뼛거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저희 반에서 항상 그 아이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네. 하는 애가 있었어요. 어떤 애였냐? 그 오빠가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애를 항상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컸거든요. 저는 그냥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아이한테 가서 나는 이 얘기 꼭 해주고 싶다. 네.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아이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서 그냥 큰 거 안 해도 돼. 네.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데 가서 막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안녕 인사해주고 가볍게 그냥 이야기 건네주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라고 네.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하셨는데 거꾸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순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셨는지. 이 질문을 받고 네. 그러니까 다른 채널이나 제 영상에서도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거나 대답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보면서 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나의 어떤 한 장면이 다정한 관찰자라는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술을 좀 마셨어요. 네. 그때는 좀 종종 마시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들에게 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술을 마시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레몬 소주를 선택해서 아주 즐겁게 마시고 들어왔어요. 네. 아빠가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몇 시였나요? 11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빠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딱 보고는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은경이 한잔 했어? 이러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죠. 네. 다 아는데 얘가 왜 이러는 것도 알고 뭐라고 왔는지도 아는데 근데 저는 그 말에 아버지께서 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한잔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나쁜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게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넌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다 아는데 뭐라고 하지 않는 그 한마디가 다시는 술을 못 마시게 만들었어요, 저를. 근데 어떡하지?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오면 나 기절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쵸. 그러니까 배포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믿음. 왜 그러냐면 네. 부모님 두 분 다 너무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얘가 한 잔 마실 수 있지만 그 바깥으로 가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셨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말씀 덕분에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요. 네,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다 알고 있는 거를 슬쩍 티를 내시면서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훈계나 조언은 하지 않으셨어요. 네. 다정한 관찰자가 뭔지 정말 너무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약간 비슷한 예가 생각났는데 제가 캐나다에 유학할 때 저희 아빠를 모시고 그 운전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처음이니까 당연히 운전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캐나다가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코너를 도는데 코너에 눈이 진짜 허리까지 이만큼이 쌓여 있었는데 돌다가 차 바퀴가 거기 위에 아예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거기 눈에 박혔어요. 근데 초보 운전이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고 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한테 우리 지민이 센데? 어머. 이러는 거예요. 은경이 한 잔 했니? 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면허를 포기하지 않고 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놀랐고 너무 무서웠는데 지민이 센데? 이러니까 웃겨서 웃었어요. 아빠 나 세지?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빼지? 이러면서 한 다음에 나 쎄. 나 잘해.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면허 땄어요. 그리고 그 뒤로 뭐 10년, 20년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른의 멘트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어른다워요. 네. 그러니까 구구절절 막 쫓아다니면서 막 애가 막 씻고 양말 벗는데 막 옆에 가가지고 고등학생이 술을 마셔서 어떻게 할 거고 너 이제 그 시간에 누구랑 마셨냐 어디서 마셨냐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가겠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담백함이 너무 좋았고 짧게 한마디로 치고 빠지는 것을 저희 부모님께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따라다니면서 막 잔소리 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한마디를 다정한 관찰자로서 아이에게 건네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보고 싶네요. 네. 화이팅! 네. 오늘 학습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등 시기에 매일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공부 3가지가 있다고요. 무조건 국영수죠.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네,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영수를 3대 3대 3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저학년 시기,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는 국어에 힘을 주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영어, 수학의 힘은 좀 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국어가 탄탄해졌다라고 생각되는 중학년 시기에는 네. 영어에 힘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국어 문해력을 유지하는 정도, 네. 수학은 현행이 구멍나지 않는 정도로만 가고요. 고학년이 되면서는 국어 영어를 다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유지하면서 이제 수학에 힘을 주면서 시간을 늘리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중등은 닥치고 수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이 단계대로 가서 중등 3년 동안 수학에 집중하려면 국어 영어의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일수록 수학에 집중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국어네요. 모든 과목에 심지어 영어 수학은 물론이고요. 사회과학까지도 이거 국어 시험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긴 지문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아이가 못 읽는다면 우리 할 수 없이 이제 문제집을 풉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책을 안 보면 문제집으로만 그냥 해야 되나요? 문제집을 활용하실 때도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집은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고요. 책의 형태로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 책의 형태를 싫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읽을 거리가 모여있는 큐레이션 된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기만 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문제집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읽기도 읽었는데 풀어야죠. 풀고 나면 채점해야 되고 채점하고 나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야 돼요. 맞아요. 다 맞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네. 늘 틀려요. 공부가 끝이 잘 안 나요. 네. 근데 이걸 읽기 교재로 활용을 하시면 풀다가 틀려서 좌절할 일이 없어지면서 읽기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책의 대용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국어 문제집을 읽기 교재로 사용하는 거는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꿀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제도 정말 다양하고 맞아요. 재미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문이. 네, 근데 그 네. 문제 때문에 그 지문조차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짧게 매거진 형식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원리가 영어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네네네. 영어책을 읽기 힘들어하거나 영어책으로 끌고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리딩 교재 사용하셔서 네. 문제풀이 안 하고 지문만 계속 읽게 해주세요. 네네. 충분한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제로 국영수 초, 중, 고학년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고요. 네.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는데 방학 때는 좀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은가요? 방학 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 첫 번째는 네. 글쓰기입니다. 네. 글쓰기는 너무 머리 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결과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학기 중에 시작하거나 지속하기가 참 어렵고요. 약간 우리 시즌성 느낌으로 방학 때는 글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방학 때는 시간의 여유, 몸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어렵지 않고 좀 과하지 않게 한다면 네. 충분히 집에서도 가능하시고요. 네. 또 논술학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논술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방학 때 한번 해보시면 참 좋고요. 방학 네. 때에서 적응이 잘 되면 학기 중에 이어가고 학기 중에 새삼스럽게 막 힘들어하는 논술학원을 굳이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컴퓨터예요. 네. 네, 컴퓨터. 방학 때 그 긴 방학 동안 아이들은 전자기기를 자꾸 쓰려고 할 거예요. 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전자기기를 무조건 멀리하지는 마시고요. 이 패드나 스마트폰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주세요. 네. 시작은 한컴 타자 연습이죠. 네. 네, 이거 타자 자판 외우는 걸로 시작을 해서 한글 문서 작성해 보는 거, 또 초등 고학년이 되면 PPT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 이것들은요, 나중에 중등, 고등에서 수행 평가를 시간 안에 결과물이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네. 방학 때 뭔가 방학 중 방과후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고 싶다면 자격증 과정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ITQ 자격증이라고 해서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 바람이 불었던 뭐 코딩 수업 있잖아요.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 실과라고 하는 과목에서 정규 교육 과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어떤 예습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밟아 올라가고요. 코딩 자격증을 가졌거나 코딩을 잘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입시에 큰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본인이 너무 좋아하면 하고요. 안 좋아하면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코딩보다는 컴퓨터를 배우는 것을 자체를 추천하시는. 다루기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논술학원은 몇 학년 때부터 추천하세요? 논술은
학년으로 추천하기보다는 글쓰기 경험 정도로 판단을 하세요. 네. 글쓰기가 처음인 아이가 논술학원에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집에서 일기를 쓰든 네. 독서록을 쓰든 아니면 뭐 세 줄 쓰기를 하든 뭐 자유글 쓰기를 하든 뭔가 글쓰기의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은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방법을 배워서 논술을 써내는 학원을 그렇게 용도로 활용하시고요. 한 번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써본 적이 없는 아이는 일단 써본 다음에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요. 논술이 판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틀에 박힌 재미없는 글을 평생 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논술학원에 다녀도 실제로 성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누가 봐도 시키는 대로 쓴 것 같은 그런 재미없고 개성 없는 글을 쓰게 네. 되거든요. 논술학원이 글쓰기를 못하거나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가는 곳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경험이 있던 아이들이 틀을 잡기 위해서 가는 아, 거다라고 네네.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 이제 초등 시기를 다 지내셨잖아요. 네. 이때 참 하기를 잘했다 하는 사교육과 좀 이거는 안 했어도 됐는데 시간과 돈이 좀 아깝다 하는 거 어떤 거 있나요? 아, 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하기를 잘했다 싶었던 건요. 네. 모든 종류의 방과후 학교 수업이었습니다. 오. 네. 방과후 학교 수업이요. 네. 이렇게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거나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는요. 나는 방과후는 안 해요. 저희는 뭐 그룹 수업 돌려요. 네. 과외해요. 뭐 대형 학원에 보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돈을 들인 만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네. 결과물을 빨리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간이 걸리고 어차피 아이의 어느 정도 기능이 완성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들였고 소인수 수업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이한테 빨리 결과물을 빼내길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올린을 배운다고 합시다. 바이올린은요. 그 어떤 아이도 일정 시간과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그 어떤 수업을 들어도 빠르게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수업인데요. 바이올린을 방과후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한다면요. 얘가 생각보다 잘하네? 라는 피드백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오, 네. 뭐야, 기대 안 했는데, 하네. 신기해하면서 기특해 하시겠죠. 네. 그런데 방과후가 아니라 1대1 과외, 더구나 막 명문대 출신, 음대 출신의 선생님을 붙여놨다면 얘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 그쵸. 네가 지금까지 수업을 몇 회나 들었는데 수업 한 번당 10만 원? 막 머리에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수업할 때 막 귀 이만해지죠. 네, 그쵸. 듣고 있고 막. 네. 하루 빨리 결과물을 뽑아내길 바라는 게 이 고가의 수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방과후학교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관심이 있든 없든 소질이 있든 없든 시간이 있든 없든 그냥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다음에 또 할 것과 그만할 것을 빠르게 맞아요. 걸러낼 수가 맞아요. 있어요. 채를 딱 거르듯이.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것, 맞아요.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저는 그 방과후학교 저는 이제 돈이 부족해서 방과후학교를 시킨 대표적인 케이스였지만 그때 했던 모든 수업에 대한 아이의 피드백 반응들이 고등학교인 지금 진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네. 아이가 정말 그때 순수하던 시절에 좋아했던 것, 눈을 반짝였던 게 뭐였더라라는 걸 다시 되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후회하는 사교육이 뭐냐면요. 방과후를 했는데 생각보다 라고 해서 네. 빠르게 고가의 수업으로 바꿨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바둑, 예를 들면 중국어. 네. 네. 바꿨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한테 안 맞았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냥 그 수업에 두었으면 더 오랫동안 덜 힘들게 지속했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제 욕심에 네. 수업을 바꿔놓고는 빠르게 그러니까 6개월이면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아이를 아예 그만두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일들이 저의 욕심으로 학원을 옮겨버렸던 것입니다. 네, 너무 와닿네요. 무슨 말인지. 네. 그 교실에서 볼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좀 사랑받는 아이의 특징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부모님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뭔가를 잘하면 네. 두각을 드러내면 칭찬받고 부러움을 받고 인기를 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뜻밖에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이슈는 얘 성적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가장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은요. 내 수업을 들어주는 아이들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듣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얘는 차별화되어 있다. 굉장히 선생님께 이미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만큼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좀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 만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면서 수업을 1시간 맞춰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초등에서는 선생님이 무섭거나 크게 수업을 하시거나 막 하시면 적극적인 텐션이 있으면 아이들이 따라오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들은 중등 교실에서는 엎드려서 자는 게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 그런 교실 안에서 내 수업을 경청하고 있는 아이가 있을 때는요. 인간적으로 얘에게 너무 고맙고 왜냐면 나를 사람 대접해줬잖아요. 선생님, 교사인 나를 사람으로 존중해줬다라는 마음에 얘의 인생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성적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얘가 정말 잘 되기를 응원하게 되고 얘를 신뢰하게 되고 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칭찬하게 되고 친구들은 얘가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닌데 선생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얘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안 듣는 와중에 네. 왜 듣고 있는 거죠? 어쩌다가 그런 아이가 되느냐 너무 어떤 궁금하시죠? 아이가 듣는 거죠? 와 질문 되게 네. 예리하네요. 네, 넘어갈랬더니 알려드려야겠네요. 예. 너무 궁금해요. 기본은 경청이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듣는 거다라는 게 가정에서 기본값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내 말을 해요. 자기 표현의 시대고 내가 내 말을 똘똘하게 엄청나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표현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고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어쩜 이렇게 똑똑해 맞아. 하면서 그쵸? 예.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시냐면 부모님들이 대화를 하고 계시다가 아이가 와서 나도 그거 아는데 나 그거 책에서 봤는데 라고 하면요. 바로 대화를 끊고 이 아이를 막 존중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않고 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된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일단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고요. 이게 되지 않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저 그거 해봤어요 하면서 그냥 집에서 부모님께 하듯이 툭 끼어들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나도 저거 해봤는데 나도 아는데 하면서 그 말을 잘라먹는 게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채로 학생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들이 뭐 다 그렇다거나 선생님들을 막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업 자체는 원래 지루한 거예요. 안 네. 궁금한데 오래 들어야 되죠. 하나도 안 궁금해요. 도대체 도대체 빨리 감기가 안 돼. 네, 뭐에 써야 네. 되는지도 모르겠는 것들을 네. 1시간 내내 들어야 돼요. 이건 맞아요. 정말 인내심 배틀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끝까지 듣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집에서 해봤던 아이들이 수업이라고 하는 최고 난도의 말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대화를 하실 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경청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입시에서의 한 팀이 되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 3가지는요. 네, 첫 번째는 망하고 온 날 하소연 들어주기. 이 역시나 경청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네, 보통 망하고 오잖아요. 음. 그럼 부모님 마음이 100배 더 무너져요. 네. 다 못 들어요. 듣고 있기가 너무 속이 상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네. 막 어떻게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실수를 못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요. 부모님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는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걸 근데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조언들이 쏟아지는데요. 이럴 때 일단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자. 끝까지 듣고 본인이 마음을 추스릴 수만 있게 해줘도 우리는 한 팀이다.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망한 거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반응이 뭐 표정이 바뀐다거나 네, 반응이 막 네. 좀 격해진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망한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겠죠. 두 번째는 저는 체력과 문해력이 있는 부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력은 언제 쓰느냐? 친절은 체력에서 나오죠. 너무 공감해요, 진짜.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그날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발표 망했어요. 점수 그냥 깎여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안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더 힘들어 보여.
널브러져 있어. 네. 말을 꺼낼 분위기가 이미 도저히 엄마는 아니야. 세상이 끝난 것 같은 표정과 어. 막 그런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상태다. 네, 그러면 아이는 말을 못 해요. 아이들도 생각이 있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봐. 엄마 뭐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 약간 이 정도의 체력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체력 역시 또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해력인데요. 네. 문해력은 어디다 쓰냐? 네. 이제 아이가 점점 성장할수록 아이의 문제집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걸 풀어줘야 되는 일보다는 아이가 이제 해가는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손을 떼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나의 입시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입시는 네, 정보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점수를 받는다고 같은 대학을 가지 않아요. 전형이 너무나도 세분화되어 있고 점점 더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는 만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는 것들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유튜브에 조각조각 난 영상 몇 가지로 그 많은 교육 정보, 내 아이한테 맞는 입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찐 정보,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정보들은 문서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책 한 권 혹은 파일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네. 것들을 술술 읽어나가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문해력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으셔서 아이가 대학교 원서 쓸 때 내 문해력, 내 인생 문해력에 피크를 찍는다. 그때가 내 리즈 시절이다라고 생각될 네. 만큼 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역할이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리는 어떤 거냐면 진짜 괜찮은 애들이 괜찮은 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척하는 걸로는 선생님들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선생님들은 학생을 파악하는 것에 이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아이가 정말 좋은 생기부를 결국 선생님들이 써주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괜찮은 아이여야만 되는데 괜찮은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지금 아이가 10살 아이 있죠. 네. 3학년 그죠? 네. 얘 10년 후가 나예요. 지금은 아이랑 나랑 크게 같다, 똑같다라는 느낌을 아마 못 가지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네. 타고난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네. 신기하게도 네. 아이가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부모의 장점과 단점을 판박이로 빼닮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학년 때 그런 경우 보지 않나요? 엄마 되게 괜찮은데 애 왜 저러지? 약간, 맞아요, 맞아요. 네. 뭐지? 약간 반대로 음. 애 되게 괜찮은데 저 엄마 뭐지? 약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하나는 하나 선상에서 보기에는 네네네.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커플들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제 저도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많은 주변의 친구들과 친구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외 없이 네. 그때 그 어떤 모습이었건 간에 지금은 다 부모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이 애가 성장했으면 좋겠는 모습으로 빨리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게 이건 약간의 부담이 가는 부담 이야기기도 하네요. 하면서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즉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내가 네. 좋은 어른, 괜찮은 어른,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저렇게 큰일, 쟤 어떡하지 싶은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도 성장하면서 아이가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찌 보면 간단한 그런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이제는 정말 인생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희망을 보셨던 그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가수 이효리 씨가 했던 말,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 네. 저는 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더구나 학교를 사직하고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는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돈으로 환산되거나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강박에 나를 굉장히 몰아넣었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특정 시기에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꾸준히 성실하게 오래 버티느냐 이것으로 네. 달라지는 것들은 정말 많고요. 특정 시기에 막 정말 온갖 에너지를 다 써서 열심히 하고 끝나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을 바꾸게 된 한마디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의 육아를 할 때도요, 저의 에너지를 100% 쏟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걸 꾸준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고등학교에 가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열매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때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부모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입시에서의 한 팀이 되는 부모 역할까지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이 네. 있었는데 보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공감도 하시고 또 팁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3번, 4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